지금 백악관 상황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5% 관세로 한국을 조이려던 트럼프의 오만이 단 14일 만에 미국의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한국이 멈추면 우리도 오늘부로 파산입니다. 애플과 구글까지 가세한 최후 통첩에 월스트리트는 패닉에 빠졌고 결국 트럼프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위대한 파트너입니다. 도대체 그 비밀스러운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조차 등골 서늘하게 만든 한국의 진짜 힘, 그 전말을 단독 공개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32년 동안 미국 상무부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을 기술하청 국가쯤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설계하면 저들이 만드는 거라고요. 언제든 바꿔치울 수 있는 부품 공급처. 그 정도였습니다. 제 이름은 브래들리 카터. 상무부 첨단기술국장이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소재.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미국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과 제 주머니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관세 폭탄이 터지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퇴근길에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ETF 수익률을 확인하려고요.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 반도체가 뜹니다. 간단한 계산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흔들리면 마이크론과 인텔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에 전 재산을 넣어뒀습니다. 범죄냐고요? 어차피 안 걸리면 그만이죠. 그때 제 기술자문관 데니얼 윤이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의존도 보고서 보셨습니까? 데니얼은 한국계 3세였어요. MIT에서 반도체 공학 박사를 딴 수재였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한국 기술이 어떻고, 한국 엔지니어가 어떻고, 속으로는 조국이 그리운 거겠죠. 뭐가 문제야? HBM 메모리요. 미국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92%가 한국산입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 구글, 메타, 오픈 AI, 엔비디아 전부 한국 칩 없이는 서버를 못 돌립니다. 공급이 끊기면 미국 AI 산업 전체가 흔들려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데니얼, 자네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데니얼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우리한테 물건 못 팔면 뭘 먹고 살겠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협박은 우리가 하는 거지 저들이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 관세 때리면 저들은 울면서 달려올 거야. 두고 봐. 데니얼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발코니에서 워싱턴 야경을 바라봤어요. 국회의사당 돔에 불이 켜져 있었고 멀리 워싱턴 기념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저는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고작 인구 5천만의 조그만 나라잖아요. 자원도 없고 군사력도 우리 발끝에도 못 미치고 50년 넘게 우리 밑에서 살아온 나라입니다. 저들이 우리한테 대들 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 조그만 나라가 총 한 방 안 쏘고 미국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박살날 거라는 것도요. 새벽 5시였습니다.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이 깼어요. 트루스 소셜 알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게시물. 저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국의 관세 25% 즉각 부과. 약속을 안 지키면 국물도 없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터졌구나.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주식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붉은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6% 하락, SK하이닉스 7% 하락,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상무부 건물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마다씩 웃고 있었습니다. 카터, 드디어 터졌네. 한국 놈들 쫄았겠다. 이번엔 제대로 조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9시에 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그레이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카터, 한국 반응이 어때? 아직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증시만 폭락하고 있어요. 마크 실장이 낄낄거렸습니다. 그것 봐. 쫄은 거야. 저녁 때쯤 되면 울면서 전화할걸. 저도 웃었어요. 그럼요. 두고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확약서 들고 뛰어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ETF가 오르고 있었어요. 관세 폭탄 소식에 시장이 반응한 거죠. 한국이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미국이 차지한다. 투자자들도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제 계좌 수익률이 8% 상승을 찍었어요. 레버리지니까 실제로는 3%쯤 오른 거였습니다. 저는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 10시쯤 데니얼 유니 태블릿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미국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공급망 도표였습니다. HBM 메모리 의존도입니다. 삼성 51%, SK하이닉스 41%, 합치면 92%예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7%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공급을 줄이면 대체가 안 돼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데니얼, 자네는 숫자만 보는구만.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저게 미국 국회의사당이야.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이라고. 저들이 우리한테 물건 못 팔면 뭘 먹고 살겠어? 데니얼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국장님,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더 급합니다. 엔비디아 H100 칩 생산에 한국산 HBM이 필수예요. 공급이 끊기면 납품 일정이 전부 밀립니다. 밀리면 어때? 몇 달 늦어지는 거지. 몇 달이 아닙니다. 데니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이크론이 같은 수준의 HBM을 만들려면 최소 2년은 걸려요. 기술 격차가 그 정도입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자네는 기술이나 신경 써. 협상은 내가 할 테니까. 데니얼이 나간 뒤에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봤어요. 92%라는 숫자를요. 하지만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오후 3시에 한국 대사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문구를 다듬었죠. 72시간 내에 반도체 투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세 25%를 즉각 부과할 것임. 외교적 수사 따위는 집어치웠습니다. 약자에게는 채찍이 답이에요. 그게 32년 동안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마크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한국 탑장 왔어? 아니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마크 실장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은 벌써 로비스트가 뛰어다녀야 할 시간인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 중이겠죠. 국회도 설득해야 하고 재벌들 눈치도 봐야 하고 저들은 원래 느려요. 그런가? 마크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자고. 안 오면 그때 진짜로 때리면 되지. 전화를 끊고 저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한국 증시는 폭락했고 제 주식은 올랐고 대통령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요? 밤 11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발 기사는 없었어요. 정부 성명도 없고 장관 인터뷰도 없고 그 흔한 항해 시위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이상하다. 저는 잠깐 불안해졌습니다. 보통 이럴 때면 난리가 나거든요. 미국이 때리겠다고 하면 저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로비스트가 뛰어다니고 동포 사회가 들썩이고 CNN에 광고를 내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너무 쫄아서 말도 못하는 거겠지. 뭐, 상관없어. 내일 아침이면 답이 나올 거야.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면서요. 숫자는 봤습니다. 92%라는 숫자를요. 하지만 그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팩스실부터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문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항복 문서, 아니면 최소한 협상 요청이라도.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물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온 거 없어? 아침에 3번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미한국 대사관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죠. 3번을 더 걸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뭐야 이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로비스트 전화도 없고 대사관 연락도 없고 그 흔한 성명서조차 없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데니얼 윤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국장님, 이상합니다. 뭐가? 한국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관세 관련 기사가 거의 없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없다고? 네. 평소 같으면 난리가 났어야 해요.
미국이 때리겠다고 하면 신문 일면을 도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조용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쫄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데니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된 침묵이에요. 의도,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겁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데니얼, 자네 너무 예민해. 한국이 미국이랑 싸우겠어? 동맹국이야. 50년 넘게 우리 밑에서 살아온 나라라고. 데니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포기하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데니얼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화창했어요. 내일이면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러면 제 주식은 더 오르겠죠. 저녁 7시에 마크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카터, 한국 움직임 있어? 없습니다. 완전히 잠수 탔어요. 마크 실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이 섞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 사흘째 아무 반응이 없다니. 쫄린 거겠죠? 쫄렸으면 연락이라도 해야지. 협상하자고, 시간 좀 달라고. 그런 게 정상 아니야?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기다려보시죠. 72시간 시한이 내일 오후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진짜로 때리면 되죠. 그래,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CNN이 관세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 관세 압박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앵커가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전문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아닐까요? 어차피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끄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 말이 맞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불안한 게 꿈틀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평소 같으면 벌써 동포 사회가 들썩였을 거예요. 워싱턴에서 시위대가 모였을 거고 한인 로비스트들이 의원실을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한국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설마.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저들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해변에 서 있었는데 수평선 끝에서 까만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느리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냥 꿈 때문에 그래. 별거 아니야. 그 침묵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72시간 시한이 끝나기 직전에요. 72시간 시한이 끝나기 3시간 전이었습니다. 데니얼 윤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텍사스 삼성 공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 징후. 데니얼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항공편 예약 데이터였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텍사스 삼성 공장 한국인 직원 127명이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127명. 그게 왜 문제야? 휴가 가는 거 아니야? 전부 편도입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편도? 네. 돌아올 비행기를 안 끊었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데니얼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물류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삼성 공장에서 한국 본사로 발송된 화물이 평소의 6배입니다. 뭘 보내는 건데? 기술 문서와 샘플입니다. 공정 관련 자료를 통째로 빼고 있어요.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공장이 미국 땅에 있잖아. 미국 법이 적용되는데 왜 맘대로 빼? 데니얼이 한숨을 쉬었어요. 국장님, 기술 문서는 한국 본사 소유입니다. 미국 공장은 라이선스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본사가 회수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들이 도망가겠다는 거야? 도망이 아닙니다. 데니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철수 준비입니다. 조용히 빠지려는 거예요.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블러핑이야.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저들이 진짜로 미국 시장을 버리겠어? 데니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블러핑이면 언론에 흘렸을 겁니다. 우리가 철수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저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애리조나 SK하이닉스 공장은 똑같습니다. 핵심 인력 89명이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신규 장비 발주도 전부 중단됐고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백악관 마크 실장이었습니다. 카터, 72시간 다 됐어. 한국 탑장 왔어? 아니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데니얼이 보여준 내용을 설명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마크 실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들이 진짜로 빠지겠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허세야.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겁주려고 쇼하는 거라고. 우리가 꿈쩍 안 하면 저들이 먼저 꼬리 내릴 거야. 50년 동안 우리 밑에서 숨 쉬었으면서 감히 미국을 버려. 하지만 실장님, 실제로 인력이 빠지고 있어요. 기술 문서도 반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쇼라니까. 마크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터, 자네 쫄았어? 한국한테? 아닙니다. 저는 서둘러 부인했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됐어. 시한 끝나면 예정대로 관세 발동해. 저들이 진짜로 버티나 보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데니얼을 바라봤어요. 들었지? 데니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대로 가실 겁니까? 위에서 하라면 해야지. 내가 무슨 수로 백악관 결정을 바꾸겠어. 데니얼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오후 3시, 72시간 시한이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무 답도 없었어요. 저는 관세 발동 서명을 준비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서류 맨 아래에 사인란이 있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주어 서명했습니다. 됐어. 이제 저들 차례야. 서명을 마치자마자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국장님, 팩스가 왔습니다. 한국산업부에서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항복 문서다. 저는 팩스실로 달려갔어요. 기계가 삐걱거리며 종이를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로고가 상단에 찍혀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건 항복 문서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바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귀국 대통령의 관세 25% 부과 위협은 양국 간 신뢰 파괴 행위로 간주함. 신뢰 파괴. 저들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두 번째 문단으로 눈이 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조치를 즉각 시행함. 첫째, 대미 투자 380조 원 전면 재검토. 둘째, 미국 내 파견 기술 인력 단계적 본국 소환. 셋째, 유럽연합과 대체 공급선 협의 개시. 저는 눈을 비볐어요. 380조 원. 그 돈이 전부 사라진다고? 세 번째 문단을 읽었습니다. 본 조치는 2주 뒤를 기점으로 순차적 효력을 발휘함. 해당 시한 이전 관세 위협 철회 시 재협에 가능. 문서 하단에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회신기한 2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었어요. 역공이었습니다. 저는 팩스실을 뛰쳐나와 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전화기를 움켜쥐고 한국산업부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딸깍. 연결됐어요. 정태영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평온했어요. 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건 협박이야. 전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태영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통보예요. 뭐라고? 카터 국장님. 정 본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귀국은 72시간 최후 통첩을 보내셨죠. 저희도 똑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2주를 드렸어요. 훨씬 너그러운 거죠. 당신들 미쳤어? 미국이랑 싸우겠다고?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50년 동맹을 이따위로 내팽개칠 거야? 정 본부장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동맹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국장님. 관세 25%가 동맹국한테 할 짓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플라스틱이 삐걱거렸습니다. 저 자식이 감히 나한테 전화를 끊어. 32년 공직 생활 중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데니얼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굳어졌습니다. 국장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구겨진 팩스 용지를 데니얼에게 내던졌습니다. 데니얼이 종이를 펼쳐 읽었어요. 읽는 동안 데니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데니얼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심입니다. 블러핑이 아니에요. 그런 건 나도 알아.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라고. 데니얼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관세 철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데니얼을 노려봤어요. 지금 한국 편 드는 거야? 아닙니다. 데니얼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들이 진짜로 철수하면 우리가 더 급해요. 우리가 왜 급해? 마이크론 있잖아. 인텔 있고. 대체가 안 됩니다. 데니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HBM 기술 격차가 최소 2년입니다. 그 사이에 엔비디아 납품이 전부 밀려요. AI 서버 생산이 멈춥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들한테 무릎 꿇으라고?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니얼이 한숨을 쉬었어요. 국장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백악관에 연결했습니다. 실장님, 한국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어줬어요. 전화기 너머로 마크 실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5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저 새끼들이 감히.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을 협박해? 50년 동안 우리 밑에서 밥 얻어먹고 살던 놈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텨. 마크 실장이 이를 갈았어요. 저들이 진짜로 빠지나 보자고. 블러핑이야. 분명히 블러핑이라고. 하지만 실장님, 실제로 인력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술 문서도 반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쇼라니까.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저들이 미국 시장을 버릴 리가 없어. 어디 가서 돈을 벌겠다고? 허세야. 우리가 안 꿈쩍하면 저들이 먼저 꼬리 내릴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영 본부장의 목소리가 자꾸 귓전을 맴돌았어요. 너무 차분했습니다. 협박당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여유였죠. 시계는 이제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 시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최후 통첩이 도착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버티라고 했으니까 버티면 되는 거죠. 아침 9시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데니얼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엔비디아에서 연락 왔어요. 엔비디아?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기업에서 상무부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보통은 로비스트를 통하죠. 젠슨 황 회장이 백악관에 직접 전화했대요. 대통령님한테요. 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즉시 백악관에 전화했어요.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카터, 지금 당장 와. 무슨 일입니까? 와서 얘기해.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서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직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크 실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앉아. 마크 실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젠슨 황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통령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쌍욕을 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쌍욕이요? 젠슨 황이 대통령님한테요? 그래. 쌍욕. 마크 실장이 이를 갈았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한국산 HBM 없이는 H100 칩 못 만든다고. 지금 당장 AI 서버 칩 주문이 밀려 있는데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납품 일정이 전부 날아간다고. 마크 실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그 손해를 백악관이 책임질 거냐고. 대통령이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는 거냐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끝이 아니야. 마크 실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젠슨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본사 대만으로 옮기겠다고. 미국에서 사업 못하겠다고.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젠슨 황이 대통령을 협박했다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3조 달러짜리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 회사의 회장이 대통령한테 욕을 하고 협박을 했다니. 통화 내용 녹취록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있어. 마크 실장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들어볼래? 대통령님 허락받았어. 마크 실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젠슨 황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대통령님, 저는 사업가입니다. 정치는 몰라요. 하지만 숫자는 압니다. 젠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지금 저희 H100 칩 하나에 한국산 HBM이 6개 들어갑니다. 삼성 아니면 SK하이닉스 제품이에요. 대체품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통령님이 관세 때리셔서 한국이 삐지면요. 저희는 칩을 못 만들어요. 못 만들면 납품을 못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전부 저희 칩 기다리고 있어요. 납품 못하면 이약금만 수십억 달러입니다. 젠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돈 누가 물어줄 건데요? 백악관에서 물어줄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젠슨, 진정해. 우리가 협상 중이야. 협상이요? 젠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협상 안 합니다. 이미 엔지니어들 빼고 있어요. 저희 텍사스 공급업체가 연락 왔는데 삼성 공장 절반이 비었대요. 침묵이 흘렀어요. 대통령님, 저는 미국 사업가입니다. 미국을 사랑해요. 하지만 회사를 망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결 안 되면요. 저는 이사회 소집해서 본사 이전 검토하겠습니다. 대만이든 싱가포르든. 젠슨, 그건 협박이야. 협박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젠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대통령님이 정치하시는 동안 제 회사 주가가 15% 빠졌어요. 시총 5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미쳤냐고 해요. 잠시 멈췄다가 젠슨이 말을 이었어요. 저도 미국 국민입니다. 세금 냅니다. 일자리 만들어요. 근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야. 마크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젠슨 전화 끊고 30분도 안 돼서 팀 쿡한테 전화 왔어. 애플이요? 그래, 팀 쿡. 마크 실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낸드 메모리랑 드램 메모리 70%가 한국산이래. 삼성 아니면 SK하이닉스. 공급 불안정해지면 아이폰 신제품 출시 연기해야 한대. 마크 실장이 이 말을 짚었어요. 아이폰 출시가 늦어지면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이 날아가. 그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수백억 달러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팀 쿡이 뭐래요? 젠슨이랑 비슷해. 이런 식이면 중국 공장 늘리는 거 검토하겠대. 미국 정부가 리스크라고.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그 다음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마크 실장이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있었어. 올해만 120억 달러 투자 예정이었는데 전부 보류하겠대. HBM 공급이 불안정하니까. 보류요? 그래. 120억 달러짜리 투자가 날아갈 판이야. 마크 실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크 저커버그도 연락 왔어. 메타. 라마 AI 훈련 서버에 한국산 칩이 필수래. 공급 끊기면 오픈 AI한테 완전히 밀린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줄줄이 백악관에 향해 전화를 했어요. 젠슨 황, 팀 쿡, 순다르 피차이, 마크 저커버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한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아?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침에 일론 머스크한테도 전화 왔어. 일론 머스크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에요. 선거 자금도 되고 정책 자문도 하고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업가죠. 일론이 뭐래요? 테슬라 자율주행 칩이 한국산이래. 삼성이 만들어. 공급 끊기면 사이버 트럭 생산 멈춰야 한대. 마크 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론이 대통령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정치 노름 그만하고 한국한테 사과하래.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했다고? 대통령님 기분이 어떠신지 알아?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완전히 빡쳤어. 근데 한국한테 빡친 게 아니야. 우리한테 빡친 거야. 우리요? 왜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냐고.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왜 몰랐냐고. 마크 실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건 저희가. 닥쳐. 마크 실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대책 내놔. 저는 머리를 굴렸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이랑 인텔한테 비상 증산 요청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 자네가 더 잘 알잖아.
마크 실장이 저를 노려봤어요. 기술 격차가 2년이라며. 데니얼 윤이 그랬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실장님, 월스트리트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마크 실장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뭡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크 실장이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주식시장 화면이었어요.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빨간불이었습니다. 엔비디아 6% 하락, AMD 5% 하락, 브로드컴 4% 하락, 마이크론 4% 하락. 한국철수 뉴스가 새나갔어. 마크 실장이 이를 갈았어요.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반응하고 있어. 기관 투자자들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부랴부랴 휴대폰을 꺼내 제 주식 계좌를 확인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5% 하락. 3배 레버리지니까 실제 하락폭의 3배로 손실이 났어요. 어제까지 수익이었던 계좌가 하룻밤 사이에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카터. 마크 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의회에서도 연락 왔어. 의회요?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 열겠대. 관세 정책 책임자 소환한다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청문회. 내가 소환당한다고? 이거 자네 책임이야, 카터.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한국이 블러핑이라고 한 게 누구야? 저들이 금방 꼬리 내릴 거라고 한 게 누구야?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건 실장님도 같은 의견이셨잖. 내가 언제? 마크 실장이 저를 노려봤어요. 증거 있어? 녹취록 있냐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챙길 생각을 못했어요. 이 주 시한이 닷새 남았어. 마크 실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해결 안 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서 터지고 있었어요. 마크 실장의 지시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상무부, 국방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각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백악관 상황실에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마크 실장이 회의를 열었어요.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2주 안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닷새 남았어요. 대안이 뭡니까?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이크론과 인텔에 비상 증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요. 그게 되나? 마크 실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카터, 자네 분야잖아. 저는 데니얼이 정리해준 자료를 펼쳤습니다. 마이크론의 HBM 생산 능력은 현재 세계 시장의 7%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치면 92%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풀가동해도 수요의 10%밖에 못 채웁니다. 나머지 90%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 격차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부 차관이 물었어요. 최소 2년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HBM은 디램, 칩을 12층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에요. 각 층 사이에 초미세 배선이 들어가는데 이게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보다 얇습니다. 그래서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 기술을 10년 넘게 개발해왔어요. 그 사이에 축적된 노하우가 10,000개가 넘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마이크론은 아직 8층 적층도 수율이 안 나옵니다. 한국은 12층을 95% 수율로 찍어내고 있어요. 수율이 뭔데요? 무역대표부 차관이 물었어요. 생산한 칩 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비율입니다. 수율 95%면 100개 만들었을 때 95개가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마이크론은 아직 70%대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인텔은요? 마크 실장이 물었어요. 더 심각합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인텔은 HBM 생산 라인 자체가 없어요. 지금 시작해도 양산까지 최소 3년입니다. 대만은 TSMC. TSMC는 HBM을 안 만듭니다. 오직 칩 전문이에요. 메모리는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마크 실장이 이 말을 짚었어요. 그럼 뭐야?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가 얼마나 되는데? 2년에서 3년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2년이면 AI 경쟁에서 완전히 밀립니다. 중국이 그 사이에 치고 올라올 겁니다. 알아요. 마크 실장이 이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라는 거잖아. 데니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기계는 살 수 있습니다. 공장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 살 수 없습니다. 데니얼이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웠어요.
삼성 반도체 연구소 사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클린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머릿속에 30년치 노하우가 들어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수만 번의 시행착오가 축적돼 있어요. 그건 문서로 남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데니얼이 화면을 껐어요. 미국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30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데니얼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마크 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한국한테 항복하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술도 사람도 미래도. 그런데 지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요. 이 주시안이 사흘 남았을 때였습니다. 마크 실장이 저를 불렀어요. 텍사스 가봐. 텍사스요? 삼성 공장. 직접 가서 상황 파악해와. 저들이 진짜로 빠지려는 건지, 요 쇼를 하는 건지. 저는 그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 오스틴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미국 대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넓은 땅의 주인이 우리인데, 세계 최강대국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오스틴 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5시였어요. 렌터카를 빌려 삼성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저 멀리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삼성 텍사스 팹이었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부지에 하얀 건물이 늘어서 있었어요. 해가 지는 하늘 아래 건물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압도당했어요. 미국 땅에 이렇게 거대한 한국 공장이 있다니.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지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문에 도착하니 경비원이 저를 막았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상무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카터 국장님. 권 전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정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공장 주변이 분주해야 했습니다. 대형 트럭이 오가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주차장에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출장 왔을 때는 빈자리 찾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본관 로비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살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회사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같았어요. 카터 국장님이시죠?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권혁준입니다. 삼성전자 미주 총괄이에요. 저는 악수를 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손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권 전무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한 눈이었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마시는 건 한국 믹스커피인데 괜찮으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권 전무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건넸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 알고 지냈어요. 미국 커피랑은 다른 맛이었습니다. 둘러보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권 전무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권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된 게 2년 전입니다. 투자금 총 55조 원. 미국 정부 보조금이 40%, 저희 자체 투자가 60%예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첨단 파운드리 칩을 만들어요. 4나노, 3나노 공정. 세계에서 이거 만들 수 있는 곳이 3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만 TSMC, 한국 삼성, 그리고 여기. 권 전무가 클린룸 관람 창 앞에 멈췄어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생산 라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10m는 돼 보였어요. 그 안에 하얀 장비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ASML 노광기. 대당 2천억 원짜리 장비예요. 그게 10대 넘게 있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식각기, 램 리서치 증착기, 도쿄 일렉트론 세정기. 세계 최첨단 반도체 장비들이 총집합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장비마다 초록불이 깜빡이고 로봇 팔이 웨이퍼를 옮기고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전부 멈춰 있었어요. 조명만 켜져 있을 뿐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 있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권 전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중단이요? 왜요? 본사 지시입니다. 권 전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추가 투자를 보류하라고요. 신규 라인 가동도 멈추라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한국인 엔지니어 380명 중 210명이 이미 귀국했습니다. 권 전무가 종이컵을 만지작거렸어요. 나머지 170명도 다음 주면 빠져요. 비행기표 다 끊었습니다. 다 빠지면 공장은요? 권 전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국장님, 권 전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기계들 보이시죠? 권 전무가 클린룸 안을 가리켰어요. 전부 합치면 55조 원어치예요. 미국 정부가 보조금 주고 저희가 투자해서 들여온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계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저 기계들, 미국인 엔지니어가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못 돌립니다. 권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뉴얼에는 기계 작동법만 있어요. 버튼 누르는 법, 설정값 입력하는 법. 그런 건 누구나 배울 수 있죠. 권 전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매뉴얼에 없습니다. 그게 뭔데요?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요. 권 전무가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어요. 반도체 만들 때 온도를 0.3도 올릴지 내릴지. 이거 매뉴얼에 안 써 있어요. 가스 농도를 0.01% 조절할지 말지. 이것도 안 써 있어요. 압력을 0.5파스칼 바꾸지 말지. 이것도요. 권 전무가 클린룸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서 웨이퍼 하나 만드는데 공정이 800개가 넘어요. 각 공정마다 미세 조정이 필요한 변수가 15개씩 있습니다. 곱하면 12,000개예요. 12,000개요? 네. 12,000개의 판단을 내려야 해요. 그게 전부 우리 엔지니어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그걸 문서로 남길 수 없나요? 없습니다. 권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몸으로 익힌 거라서요. 권 전무가 자신의 손을 펴보였습니다. 기계가 열이 살짝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지면 뭐가 문제인지, 냄새가 조금 바뀌면 어느 부품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런 건 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권 전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중에 20살 때부터 반도체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50살이에요. 30년을 했습니다. 그 30년이 손끝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권 전무가 말을 이었어요. 노광기 있죠? 빛으로 회로 패턴 새기는 장비요. 대당 2천억 원이에요. 네. 그 장비 성능이 100이라고 치면요. 미국 엔지니어가 돌리면 70밖에 안 나와요. 저희 엔지니어가 돌리면 98이 나옵니다. 왜요? 같은 기계인데 세팅이 달라요. 권 전무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뭔가를 그렸어요. 레이저 초점 맞추는 방법, 웨이퍼 정렬하는 각도, 노출 시간 미세 조정. 이런 게 수백 가지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70이 나오고 저희 방식대로 하면 98이 나옵니다. 그 차이가 뭔데요? 수율이에요. 권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0개 만들어서 70개 쓸 수 있는 거랑 98개 쓸 수 있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회사 이익을 결정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권 전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이 공장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돈을 댄 건 미국입니다. 그건 맞아요. 권 전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들의 혼을 불어넣은 건 우리예요. 권 전무가 클린룸을 올려다봤어요. 30년 동안 밤을 새우고 라면 먹으면서 명절에도 집에 못 가고 가족도 못 만나면서 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딸 돌잔치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임종도 못 본 사람도 있고요. 권 전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기술입니다. 피와 땀으로 쓴 비밀 노트예요. 권 전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건물은 미국 거예요. 땅도 미국 거고. 하지만 이 기계들을 진짜로 돌릴 줄 아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미국이 원하시면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권 전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게요. 강제로 붙잡으실 수도 없고 저희도 붙잡혀 있을 생각 없습니다. 권 전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만 저희가 떠나면 이 공장은 55조 원짜리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권 전무가 종이컵을 구겼어요. 선택은 국장님들이 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기계들을 바라봤습니다. 55조 원. 미국이 자랑하던 반도체 투자. 하지만 그 안에 숨을 불어넣는 건 우리가 아니었어요. 총 한 방 없이도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텍사스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상원 상무위원회 발신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청문회 증인 소환장이었습니다. 관세 정책 결정 과정 및 한국 반도체 의존도 관련 증언 요청.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증권사였습니다. 카터 고객님, 마진콜 경고 알림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계좌 손실률이 45%를 넘었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입금하시거나 포지션을 줄이셔야 합니다. 저는 주식 앱을 열었어요. 빨간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47% 하락, 3배 레버리지니까 원래 지수는 16% 정도 빠진 거였어요.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그 3배로 손실이 났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처음에 80만 달러를 넣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42만 달러, 38만 달러가 증발했어요. 한 달 만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마크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카터, 텍사스 어땠어? 저는 권 전무와의 대화를 보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마크 실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뭐야? 진짜로 빠지겠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블러핑 아니고? 아닙니다. 실제로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엔지니어들도 절반 넘게 빠졌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터, 청문회 소환장 받았지? 네. 거기서 뭐라고 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사실대로?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한국 의존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관세 정책의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어요. 잠깐. 마크 실장이 저를 끊었습니다. 그거 자네 혼자 책임지겠다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카터, 잘 생각해.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자네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백악관 입장이 달라져. 자네가 실수했다고 하면 우리도 편해지거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희생양. 내가 희생양이 되라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32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버려지고 있었어요.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제 인생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90년대에 한국 출장 갔을 때 찍은 거였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컵라면을 먹으며 기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들을 비웃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저들은 세계 최강대국을 무릎 꿇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문회에 끌려갈 처지가 됐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주시안이 하루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녁 9시에 백악관에서 긴급 소집이 왔어요. 카터, 지금 즉시 와. 마크 실장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백악관으로 달려갔어요. 웨스트윙 회의실에 도착하니 주요 강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앉아. 대통령이 짧게 말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황 보고해. 마크 실장이 화면을 켰어요. 한국 시한이 내일 자정에 끝납니다. 현재까지 저희 입장 변화가 없으면 한국은 예고대로 철수를 시작할 겁니다. 대통령이 이를 갈았어요. 저 새끼들이 진짜로 빠지겠다고? 네. 이미 절반 넘게 빠졌습니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 마크 실장이 침을 삼켰어요. AI 서버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엔비디아, AMD 납품 일정이 전부 밀려요. 최소 1년 이상. 1년? 대통령의 눈이 커졌어요. 1년 동안 AI 못 만든다고? 정확히는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한국산 HBM 없이는 현재 수요의 20%밖에 못 채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통령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젠슨이야.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지만 화가 많이 난 게 분명했어요.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대통령이 전화를 끊었어요. 젠슨이 뭐래? 마크 실장이 물었습니다. 내일까지 해결 안 되면 본사 대만으로 옮긴대.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야. 대통령이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론한테서 또 연락 왔어. 이번엔 더 강하게 나오더라고. 이대로 가면 테슬라 전 라인업이 위험하대. 대통령이 우리를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치 노름 그만하고 한국한테 사과하래.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락해.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한테 협의하자고. 마크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대통령님, 그건 내가 내일 발표할 거야. 대통령이 마크 실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한국이랑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관세는 재검토한다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항복이지. 대통령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알아. 나도 알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젠슨이 빠지고 일론이 빠지면 나 재선 못해. 경제 망하면 다 끝이야. 대통령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카터. 네. 대통령님. 자네가 보고서 잘못 쓴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나갔어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크 실장이 저를 노려봤어요. 들었지? 자네 책임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건물 안에서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렸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한미동맹이 파탄났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겁니다. 그렇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한국에 국물도 없다고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예요. 훌륭한 파트너, 좋은 친구. 이 주전에는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했으면서요.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관세 2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건 논의 중입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통령이 헬기에 올라탔어요. 마린원이 이륙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크 실장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게 항복인 거 알지? 마크 실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새끼들한테 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미국이 졌다는 거려. 뉴스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한국과 타협 시사. 관세 전쟁 일단락. 타협. 기자들은 그렇게 쓰겠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었어요. 미합 중국의 조건 없는 항복이었습니다. 대통령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뒤였습니다. 저녁 8시에 마크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카터, 자네의 고야.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해. 마크 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통령님은 잘못이 없으셔. 자네가 보고서를 잘못 썼어.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지. 그래서 대통령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실장님도 같은 의견이셨잖습니까? 한국은 블러핑이라고, 절대 쫄지 말라고. 내가 언제? 마크 실장이 딱 잡아댔습니다. 증거 있어? 녹취록 있냐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챙길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자로 사표 처리할게. 퇴직금은 규정대로 나갈 거야. 마크 실장이 전화를 끊으려다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언론 인터뷰 같은 거 하지 마. 입 열면 자네 인생 끝나는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국회의사당 돔에 불이 켜져 있고 워싱턴 기념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 불빛들이 켜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발전소가 돌아가니까요. 발전소를 제어하는 건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한국산 반도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실상은 뭐였습니까? 한국 기술에 기대어 사는 세입자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증권사였어요. 카터 고객님, 포지션 전량 청산 완료됐습니다. 저는 앱을 열었어요. 잔고 화면이 떴습니다. 0달러, 80만 달러가 있던 계좌였어요. 32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해고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오후에 데니얼 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아니 카터 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 만나자. 저녁에 워싱턴 시내 카페에서 데니얼을 만났습니다. 데니얼이 커피를 시켜줬어요. 카터 씨,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데니얼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 할아버지예요. 한국전쟁 때 해병대 통역관으로 복무하셨어요. 사진 속에 젊은 동양인 남자가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데니얼이 커피를 훌쩍였어요. 한국은 가난했지만 눈빛이 달랐다고.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확신하셨대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67였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죠. 미국이 원조를 안 해주면 굶어 죽는 나라였습니다. 데니얼이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터 씨, 데니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나실 수도 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왜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셨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숫자는 다 보셨잖아요. 92% 의존도, 2년 기술 격차. 그런데도 왜 블러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 뭐려? 우리가 저들한테 기대고 있다는 걸.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이잖아. 우리가 제일이라고 배웠어. 근데 조그만 나라한테 의존하고 있다니.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데니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데니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기술은 돈으로 안 사져요. 기술은 사람 안에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밤새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 저는 데니얼을 바라봤어요. 자네 나라가 이긴 거야. 축하해. 데니얼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잡해요. 저는 미국인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교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퇴직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 직장은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32년 경력의 전직 상무부 국장. 하지만 지금 저를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관세 전쟁의 희생양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거든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교회라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저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90년대에 한국 출장 갔을 때 찍은 사진이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찍은 거였어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기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저들을 비웃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저들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은퇴했겠죠. 하지만 저들이 남긴 기술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들의 제자들이 그 기술을 이어받았고 또 그 제자들이 이어받았어요. 30년 동안 끊임없이 쌓아온 탑. 그 탑이 지금 미국을 무릎 꿇린 겁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우리는 돈으로 공장을 샀습니다. 저들은 30년을 바쳤어요. 우리는 기계를 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기계에 혼을 불어넣었어요. 결국 이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노력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별빛이 지구에 닿으려면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해요. 기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세월이 쌓여야 빛을 발하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저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가진 힘의 실체를 이제 알았으니까요.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 국장 브래들리 카터가 목격한 관세 전쟁의 진실 어떠셨나요? 92% 미국 AI 서버에 들어가는 한국산 메모리 비율입니다. 돈으로 공장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밤새워 쌓아온 노하우는 살 수 없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뜨거운 사람의 땀과 시간이 만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 한 방 없이 기술은 돈으로 못 산다. 공감하시면 댓글로 기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미국조차 무릎 꿇린 한국 반도체의 진짜 힘, 세계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 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